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돌아왔습니다. 10시 5분에 만나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 말씀드려야죠. 많은 분들이 맞히셨습니다. 바로 노벨상입니다. 노벨상. 최근에 노벨상이 하루에 한 분야씩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로 정답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 문자부터 아까 읽어드렸어야 되는데, 참. 2158님께서 명절에 시누이가 경제시사 맛집이라고 해서 연휴 동안 다시 듣기 했는데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오늘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면서 부지런히 배우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기훈님도 정답 맞춰주셨고요. 저도 어렸을 때 열심히 공부하면 노벨상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생각조차 하지 않지만 성공예감 들으면서 상식을 키워갑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4432님. 명절 연휴 기간에는 노벨이어서 좋았는데 아침부터 벨이 울리네요. 네. 연휴 때는 그래도 뭔가 업무상 오는 전화 연락은 좀 없었죠. 근데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벨이 울리고 문자 띠링띠링이 울리고 카톡이 울리고 그게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했다는 뜻이죠. 3123님. 한 달에 한 권 읽기를 하다가 또 접었는데 노벨 작심 3일상 이런 거 있었으면은 제가 대략 후보군에 오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참 아쉽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3384님. 추석 연휴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우리 둘째를 위해서 출산 휴가에 들어가서요. 4살 딸 아이를 돌보면서 집에서 여유 있게 성공예감 청취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4살 아이 돌보면서 여유 있게라는 표현을 쓰시기는 참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우리 3384님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220님. 정답 노벨상입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연일 신기록과 메달 소식에 연일 기쁜 요즘입니다. 노벨상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하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모두 화이팅!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6505님은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이렇게 풀네임까지. 휴무 후 첫 출근인데 무지하게 차가 막히네요. 커피 마시고 싶어요. 라고 하트를 2개나 찍어주셨습니다. 네, 커피 보내드려야죠. 오늘 아마 차가 많이 막히는 것 같은데요. 다들 힘내시고요. 커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증시 상황 한번 봐야죠. 증시 상황 안 볼 뻔했다. 오늘 왜냐면은 증시 낙폭이 더 커지고 있더라고요. 코스피가 아까 한 1.4% 정도 하락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낙폭이 2%까지 커졌습니다. 해서 2413.59까지 51포인트 내리고 있고요. 2400선도 이제 턱걸이를 하고 있네요. 코스닥은 816.78로 2.88%, 거의 2.9%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미국 증시가 좀 빠졌고 밤사이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한 1.8% 가까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면서 우리 시장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의 이런 안 좋은 증시 상황을 잊기 위해서는 시간 여행을 떠나보내는 게 특효약입니다. 특효약. 조선시대로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라기보다는 해방 전후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적산가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적산가옥. 이게 적의 자산이라는 뜻인데요. 적이 남기고 간 집. 근데 이것도 누군가에게는 재산 아니겠습니까? 이걸 또 둘러싼 싸움들도 많았다고 하네요. 오늘은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전화로 만나봅니다. 이한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목소리도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게 적산가옥이 적의 자산.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간 집을 뜻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꽤 남아있나요? 사실 적산가옥이라고 해도 약간 표현을 다르게 하자면은 근대화 시기에 만들어진 양옥
양옥. 들을 제대로 일컫는 것인데 그게 좀 일본적으로 어레인지된 게 있죠. 바닥에 이제 다다미를 깐다던가 그리고 1층이 좀 높고 2층이 좀 낮아요. 그래서 건물을 여러 개 보다 보면 저거 적산가옥이구나라고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적산가옥이 꽤 많이 남아 있었고 현재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네. 주로 일본 사람들이 살던 동네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 근처인 부산, 네. 군산, 포항, 그리고 인천. 지금까지도 그런 적산가옥들이 단지로 남아 있어서 아마 오며 가며 보신 분들도 많을 테고 서울에도 명동 그리고 후암동에 그런 적산가옥, 그러니까 일본풍 근대 가옥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아하, 일본풍의 근대 가옥. 당시에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앞서 나간 건축 양식처럼 느껴졌을 테고요. 그 당시에 문화주택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급 주택이었고 지금 뭐 그 유명한 아파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신문을 보면 문화주택 분양한다. 당시 사람들의 꿈이 그런 문화주택에 사는 거. 하지만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적산가옥이 됐죠. 아하, 문화주택.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저 어릴 적에 옛날 드라마에서 우리도 문화주택으로 이사할 거다 막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그랬죠. 양옥 이런 걸 말하는 거였고요. 부산, 맞습니다. 인천, 포항 이런 항구 근처에 많이 있었군요. 예. 근데 이게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살던 집이잖아요. 근데 사실 맞습니다. 우리로 따져보면 이게 그다지 좋은 기억은 아닙니다. 이거 혹시 뭐 철거는 왜 안 했을까요? 우선 비싼 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당시 집들이 조선 사람들이 살던 집들은 되게 허름했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집들이 갑자기 일본 사람들이 전부 조선으로 가게 되면서 비어 있는데 그 집을 무너뜨리기보다는 그 안에서 살자가 된 것들이죠. 원체 좋아 보이니까. 좋지. 얼마나 좋으면 그 당시 그 허름한 그 조선 초가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적산 그 으리으리한 집에 들어가니 집에 뭐 정원도 있고 창문도 있고 그 테라스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꿈이냐 생시냐 그렇게 해서 살았던 기사가 신문에 실려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마음 같아서는 기분 나빠 다 철거해버리자 무너뜨리자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의 인간으로 봤을 때는 나도 저기 가서 살고 싶다. 꿈이죠. 얼마나 멋있는 집들이 당시로선 최고급 스펙의 집들이 갑자기 공짜로 공실로 쫙 풀린 거잖아요. 가서 짓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요? 그렇죠. 그게 영화에도 많이 나왔죠. 영화에도 뭐 드라마 세트장처럼 많이 쓰이기도 했었고요. 영화 아니면 드라마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는 어릴 때라서 많이 못 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기록들을 보니까 집들이 다 이제 비어져 일본인들이 떠나고 나니까 막 이제 가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적산가옥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부터 이 집의 임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선은 적산주택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 일본인이었을 거고 강점기 시절에는 주로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계층이었을까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친일파들도 있었고. 친일파. 친일파들도 약간 그 일본식 주택을 짓는 그 유행이 살짝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전부 이제 그 시키 아게샤라고 해서 일본 본토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제 재산들을 한국에서 이제 워낙 두 손에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특히 집은. 돈은 이제 가져가도. 그러니까 집은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당시 알던 조선 사람들에게 싸게 팔거나 뺏기거나 놓고 가거나 그렇게 했죠. 어찌됐든 간에 그들 입장에서는 막 처분을 했던 거고요. 그렇죠.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예. 근데 일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자기들 자산을 빼앗기거나 빨리 처분해야 하는 일이었는데 그 근거에는 조선의 광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해방의 참 기쁨인데 당시에는 그래도 이거 가지고 특히 자산을 둘러싸고는 좀 혼란이 컸었겠네요.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적의 재산 그리고 민족 반역자라고 해서 친일파들의 재산은
국고로 환수돼서 저희 저번에 그 하삼도 얘기 나왔던 채로 신한공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한공사. 네, 신한공사가 관리하고 관제처가 이거를 또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그래서 관제처에게 워낙은 그 등록을 해서 그 적산 가산을 불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워낙 혼란이 심했기 때문에 네. 일단 관제처장부터가 그 가장 좋은 적산 가옥들을 빼돌려서 자기 친지 가족들에게 쫙 돌리다가 걸렸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당시 사람들 기록 보면 어쩌다 적산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미 군정이었잖아요. 예.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미군 헌병을 데리고 와서 여기 이제 내 집이다. 원래 내 집이었다. 너희들 나가라. 그래서 우르르 쫓긴 그런 기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힘으로 뺏어버리고. 예. 관제처는 그러니까 일제 자산을 관리하라고 만들어놨더니. 관리하고, 네. 그리고 임대를 해주는 그런 관청이었습니다. 근데 그 관제처장부터 그걸 빼돌리고 자기 친지들에게 적산 가옥을 막 나눠주고. 예.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렇죠. 정말 나중에 또 이제 원칙이 여러 번 생겨요. 이걸 해서 이거는 관제처의 그 주장은 원래 살던 사람이 살게 하자. 그러니까 실거주자 원칙으로 하자라고 됐습니다만 또 그게 또 흐지부지 돼서 빼앗고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도 생기고 이러쿵저러쿵 굉장히 복잡한 혼란 상태에서 어떻게든 집을 더 가지기 위해서 소송이 계속 이어져서 아이고야. 당시 46년만 하더라도 거의 한 400건 가까이 소송이 이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송 이야기는 뒷부분에 또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당시에 해방과 동시에 해방 직후에 일본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빠르게 자기 자산을 정리하고 일본으로 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적산 가옥 내가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너무 아까워. 여기서 좀 살 수 없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황 파악 제대로 못한 일본 사람들도 꽤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해방이 너무 갑자기 벌어졌거든요. 네. 얼마나 갑자기 벌어졌냐 하면은 이게 정보도 숨겨지고 했으니까 막 일본 사람들은 그냥 여기 조선에서 계속 살 생각이었던 거예요. 조선에서 해방이 돼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종로 그 경찰청장이 일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조선인 순서들에게 야 그래도 우리 조선 사람들이 아니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에게 잘해줬으니까 우리 앞으로도 잘 살아보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조선인 순서들이 야 너희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데라고 해서 기가 막혀 했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 당시 일제 강점된 지 이제 36년이 지났으니까 그동안 계속 조선에서 태어나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향이죠. 삶의 기반도 다 있죠. 그러니까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미군정이 이제 너희들 다 떠나라라고 하니까 그제서 부랴부랴 재산을 정리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가 워낙 오래됐으니까 그 사이에 태어난 일본인들도 있는 거고 한국 땅을 그러니까 조선 땅을 마치 그냥 자기네가 원래 살아왔던 곳인 것처럼 느꼈었던 것도 있었겠네요. 그래서 오래오래 같이 살아보자. 네. 못되게 군 사람은 자기가 못되게 군 줄 모르죠. 근데 당시 우리 조선인들의 생각은 그냥 일본인들은 다 떠나야 된다. 당연히 또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테고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어찌됐든 간에 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좀 생경한 모습들도 좀 있었다고요. 그 당시 태평양 전쟁이 길어졌기 때문에 물자가 되게 희귀해졌거든요. 먹을 것도 다 배급하고 굶주리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집안들이 그런 귀한 먹을 거라든가 물자들을 다 이제 꽁쳐두고 있었지 아예 없었던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 조선을 떠나 처음 보는 조국인 일본으로 가야 되니까 급전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꽁쳐놨던 모든 물건들을 시장에 갖다 놔서 명가에 파는 거예요. 싼값에, 헐값에.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시장이 그렇게 번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없던 5만 가지 물건들이 다 나오고 그것도 싸게 팔고
일본인들이 쏟아내는 그 물건 때문에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 그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은 사람들은 네. 그 당시 일본 돈을 뭉치로 가져와서 예. 그 당시 그 일본인들한테 그 조선 돈, 일본 돈인들이 가진 건 조선 돈이잖아요. 네네네. 그 조선 돈을 그 일본 돈으로 아주 말도 안 되는 환치기로 해가지고 싸게 돈을 바꿔줘서 그렇게 또 크게 한 몫을 챙겼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급한 거죠. 빨리 자기 예. 자산 팔고 일본으로 돌아갈 자본 마련해야 되고. 예. 당연히 당시에 뭐 엔화를 준비해서 예. 가야 됐는데 마침 엔화를 갖고 있던 조선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조선인들이 꽤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게 아마 그 명동 쪽에 예. 그때도 벌써 이미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도 그 명동 쪽에 환전시장 좀 있지 않습니까? 많죠. 사설. 많죠. 예. 아, 그러면 그 일제시대 때도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조선 땅을 급하게 떠나는 일본인들을 상대로 환율을 예. 비싸게 쳐가지고. 그쵸. 아주 말도 안 되는 환율로 바꿨다고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수치인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뭐 정말 크게 당시 조선 환경상 등이 이익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지금 저희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1950님도 그렇고 아까 군산 쪽에도 적산 가옥 많이 있다고 보내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군산 신흥동에 있습니다. 아, 신흥동. 그러니까 주변에 이 적산 가옥 보신 분들은 오늘 이한 작가님의 이야기가 더 막 생생하게 와닿을 것 같아요. 근데 현금이든 귀금속이든 어찌됐든 간에 팔 수 있는 건 팔아서 그들이 엔화를 마련을 했겠지만 예. 집은 어땠을까요? 적산 가옥 이거 뭐 팔 수가 있었을까요? 집은 이제 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비우고 가거나 아니면은 자기 집에 새 들어 살고 있던 조선인에게 이제 어떻게 넘기거나 네. 아니면은 친한 조선인에게 그것도 싸게 팔거나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지만 대부분을 원래 가격을 못 받고 놓고 가야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나중에 계속 이 재산을 찾으려고 애를 쓰기는 했습니다. 아하. 근데 그게 한 5만 호 정도가 됐던 예. 거라고요? 5만 호? 그 당시 서울에 그 집이 15만 호가 있었는데 당시 서울에 있던 전체 집이요? 예. 그 중에 30% 정도인 그 5만 호가 적산 가옥이었고 그 부산만 하더라도 1만 4천여 호가 적산 가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집이 갑자기 비워진 거죠. 야, 그러면은 갑자기 엄청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 거네요. 예, 그런데 또 그게 오래 가지 않은 게 금방 또 38선이 그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북쪽에서 그 피한 월남민들이, 이재민들이 예. 이게 또 150만 명이 돼요. 그래서 집이 5만 호가 생겼지만 이재민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주택난은 여전했습니다. 아, 신탁 통치 이후에 또 이재민이 많아졌고 그래서 예. 적산 가옥이 5만 호가 풀렸더라도 또 집은 많이 또 부족했던 거고 또 사실 이게 예. 적산 가옥이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옥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 같아도 당연히 여기 들어가서 살고 싶을 텐데 그렇죠. 이게 뭐 당시 질서 있게 매매가 됐을 리도 만무하고 없죠. 그래서 당시 신문 기사만 하더라도 네. 아니 지금 우리 동포들이 길바닥에서 얼어 죽어 가고 있는데 이재민들이 네. 너희들은 그렇게 고급 주택 놓으려고 이제 소송이나 벌이냐라고 비꼬는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소송까지 이어졌다라는 건 질서가 좀 없었었다라는 뜻일 텐데요. 앞에서 맞습니다. 잠깐 말씀해 주시기로는 그냥 예. 비어있는 집에 들어가서 살면 임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예. 그 반대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관제처하고 그 계약을 맺은 사람이 나와서 이 집 내 집이니까 너희 나가라 그런 적도 있었고 예. 그러면 먼저 살던 사람이 나 못 나간다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지는 일이 부지기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 힘으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헌병을 데리고 와서 네. 살던 사람 쫓아내는 경우도 있고 미군 헌병을 그냥 소송하는- 데려와서. 예.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힘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법정 다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거의 400건 정도가 넘고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계속 특히
그러니까 허름한 집이 아니라 네. 좋은 집의 경우에는 거의 아기 다툼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 뭐 헌병에 폭력배에 막 동원을 해서라도. 맞습니다. 근데 당시에 뭐 일제 강점기 시대에 소유는 일본인 것이었다 하더라도 예. 조선 사람에게 임대를 해준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을 당시에도 쓰지 않았을까요? 계약서가 있지 않았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 집에 방 한 칸을 조선 사람한테 내줬다든가 네. 그 색집을 하면서 계약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일제가 멸망한 이후에는 모두 신원공사에 들어가서 그 임대차 계약은 전부 관제처와 맺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었다. 예. 그러면 당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로 이제 살고 있었던 조선인들이 그 집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그 가졌던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게 이제 소유권으로 바뀌게 되는 또 단계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이전에 이 집을 누가 차지하냐부터도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갑자기 그 맛있는 떡이 임대 없이 놓인 것 같고 이 집에 들어갈까 저 집에 들어갈까 막 이렇게 그렇게 고민하는 얘기도 있어요. 이 적산 가옥에 들어갈까 저 적산 가옥에 들어갈까. 그러니까 빈집이 많아서. 예. 심지어 이제 밤에 어떻게 쫓겨났는데 예. 그러면 이제 비어있는 적산 가옥을 찾아서 들어가 볼까라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빈집이 많았다는 소리니까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시 일본인들이 사는 데가 워낙 부자 동네였거든요. 당시로 따지자면.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집을 차지하려고 사람들이 그 단지 자체를 이제 그 하나하나 이제 집을 줍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왕 가진 다음에는 그 자리를 소유하고 싶기 때문에 당시 신문 기사에 따르면은 남한테 뺏기기 싫으면 빨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라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일본인과도 임대차 계약이 있었겠고 그 다음에 조선인은 조선인 나름대로 또 임대차 계약을 썼겠지요. 8698님이 남의 나라 땅에다가 집을 짓고 임대차라니요라고 이제 물음을 주셨는데 사실 또 강점기 시절이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적산 가옥이 한꺼번에 막 쏟아져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 할아버지도 그때 적산 가옥 하나 꿰차고 들어가셨으면 하는 생각 저만 하고 있나요?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좀 네. 부러웠어요. 그 비싼 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이제 내 집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렇죠. 예. 근데 결국에는 이게 많은 소송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 각종 적산 가옥을 둘러싼 명도 소송이 400건 가까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게 그 직후부터 일어났던 걸까요? 거의 46년만 그랬으니까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을 테고 또 이 명도 소송이 또 벌어진 게 그 한국 전쟁 이후에 또 생깁니다. 그 결국 임자가 없는 집을 누가 차지하냐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건데 네. 이제 그 적산 가옥이면은 이제 그 일본인들이 떠나서 그렇다면 한국 전쟁 이후에는 살던 사람이 죽어서 빈집이 된 거를 누가 차지하느냐. 그것 때문에 또 소송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아하. 이게 사실 앞에서 그 해방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떠나게 됐고 근데 그 이후에 38선이 그어지고 신탁 통치가 있었고 또 불과 얼마 안 돼서 한국 전쟁이 터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적산 가옥을 둘러싼 일들이 점점 더 막 꼬였을 것 같은데요. 대단히 많이 꼬였는데요. 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전쟁이니까 예. 집들이 또 많이 부서져요. 그래서 갑자기 그 집이 없어지니까 그 소유권도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네. 아까 말한 대로 전쟁 와중에 집주인이 전사하거나 죽게 되면은 그 집이 누구의 것이냐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네. 빈집을 또 노리는 소송이 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빈집을 노리는 소송들이 이어졌다. 예.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의당 정인보 선생이라고 해서 네. 이 한국사와 국학에 대단히 위대한 독립운동가 분이 있으십니다. 위당 정인보 선생. 네.
네. 이분은 이제 한학으로도 그쪽으로도 유명하고, 이분의 그 아드님이 그 정양모 선생님이라고 해서 국립중앙박물관 관장님을 하셨던 그런 이 한국 근대사의 위대한 분이신데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 전쟁 때 그 납북되어서 돌아가십니다. 납북돼서 돌아가신다. 근데 이분이 그 적산가옥에 살았다는 거죠? 예. 워낙은 그 일제히 그 시기가 아주 심각했을 때 서울을 떠나서 지방에서 살다가 네. 이제 해방이 되니까 서울에 올라와서 적산가옥을 하나 관제처에서 빌려서 살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서울 중구 남산 쪽에 있습니다. 그 땅이. 네. 지금 집이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처음 한 게 거의 우리나라 최초의 감사원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워낙 그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연세대학교의 연희전문학교에서 역사 강의도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어허. 이분이 한국전쟁 때 네. 피난을 가지 못하셨거든요. 아하. 네. 이분의 그 사돈이 예. 그 격초 홍경이라고 해서 태백산맥 쓰신 네. 분인데, 이분이 또 이제 북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사위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겁박해서 이제 끌고 가셨어요. 납북. 그리고 예, 네. 가족들, 이분은 아버지는 이제 끌려가시고 네. 남은 가족들은 이제 피난을 가서 네. 부산을 거쳐서 논산을 거쳐서 이제 서울로 돌아왔는데, 예전에 살던 집을 남이 뺏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정인보 선생은 불행하게도 납북이 되었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신 걸로 기록은 남아 있던데요, 역사는. 아주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때 추운데 호돈만 입고 있다가 예. 그 정말 힘들게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와는 별개로 그 당시 유명한 정치가였던 임시성을 가진 사람이 네. 정인보 씨의 집을 빼앗아서 자기 걸로 만들어버린 거죠. 전쟁 직후에. 전쟁 직후에 이 집에 살던 정인보 예. 선생이 납북되고 그 집안은 좀 풍비박산 나고 하니 예,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예. 집을 빼앗아 갔다. 근데 그게 맞습니다. 유력 정치인이었다. 예. 조금 비극이네요. 대단히 비극이죠. 이제 정인보 선생의 자식이 4남 4녀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집을 뺏기니까 어쩔 수 없이 경호해주던 사람 방 한 칸을 빌려서 그 가족들이 다 거기서 살았다고. 네네네. 그런데 이제 물론 정인보 선생 당시 그 자식들도 많이 자랐고, 또 자식분 중에 한 분은 전쟁에서 장교로 나갔다가 전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애국 집안이고 그랬는데 이제 정치인들이 그 집을 뺏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게다가 사정이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납북되고 아들은 전사했노, 가족들은 전부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집을 뺐냐. 그래서 당대에 이미 도의적으로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그 정인보 선생이 납북됐는데 그 예. 집을 빼앗을 수 있느냐? 그것도 그렇죠. 유력 정치인이. 예. 그리고 아까 그 정인보 선생의 사촌 중에 홍명희 선생? 예. 아니, 사촌이 아니라 사돈. 사돈. 따님하고 아들하고 결혼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분이 쓴 게 저 태백산맥이 아니라 임꺽정이라고. 아,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네. 임꺽정 쓰신 분이죠. 네. 임꺽정이 네. 당대 최대의 인기 소설이었습니다. 박경혜님이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경혜님께 뭐 커피 쿠폰이라도 좀 보내드려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당시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힘으로 뺏는 사람들이 원체 또 많았었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근데 그 정치인은 이 정인보 선생의 집을 그럼 빼앗아서 어떻게 예.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 주변에 좀 비판도 많지 않았을까요? 정치적으로? 주변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선 이 사람이 정치인이니까 네.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가고 나중에 농림부 장관을 했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제 국회에 나가기만 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시비를 걸어요. 네가 바로 그 정인보 선생의 집 뺏은 놈이냐 라고 얘기를 하고, 아하. 또 이 사람이 농림부 장관 일을 하면서 네. 잘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잘 못했어요.
50년대 얘기죠. 50년대 농림부 장관. 50년대. 그러니까 막 정인보 선생 이제 비료라든가 당시 조선은 농업국가였으니까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많은 정책을 실패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최초로 의회의 불신임 결안을 받아서 그 잘리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불명예. 예. 최초의 불명예죠. 장관 중에 처음으로 잘리는. 정인보 선생의 집을 빼앗은 정치인이 우리나라 농림부 장관까지 했는데 근데 국회에서 불신임 투표가 가결이 되면서 최초입니다. 몇 달 못하고 내려온. 그래서 근데 그 불신임 의결을 하는 와중에도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네가 그 정인보 선생 집을 뺏었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걸 잘렸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연설을 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이 불신임 해이남 가결을 이야기하면서 연설했던 사람이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었던 전 대통령 김영삼 씨입니다. 역사가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정인보 재밌죠? 선생의 집을 빼앗았던 그 농림부 장관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을 하면서 국회에서 연설을 했던 사람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다. 맞습니다. 당시에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이렇게 엮이네요, 이야기들이.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정인보 선생 집안에서는 그래도 이 적산가옥을 되찾으려고 막 소송을 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소송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정인보 선생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 남동생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이 대리로 이제 소송을 이어서 거의 1년에 10번이나 공판이 될 정도로 아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소송에서 졌습니다. 원고가 패소했어요. 정인보 선생 집안이 졌다? 왜요? 서류를 보니까 관제처의 서류를 뒤져보거든요. 그러니까 봤더니 그 정인보 선생이 죽은 직후에 그 가족들도 모르게 그 집의 임대차 계약이 해소가 돼버리고 바로 그 정치가에게 굉장히 싼 값에 그 집이 빌려가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동생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자격이 없다라는 이유로 정치에서 패소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인보 선생 집안이 모르게 임대차 계약이 바뀌어져 있었고 또 이거 소송을 본인이 아니라 동생이 걸었다라고 하면서 소송에 자격이 없다. 이렇게 각하가 된 거네요. 말도 안 되는 판결이긴 했는데 정식으로 싸워도 이기기 힘들었을 것 같은 게 그 당시 그 정치인이 일본 메이지 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상대하기에는 아무래도 힘들지 않았을까. 당시 그런 생각이 들죠.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또 장관까지 한 사람이었고 하니 그리고 당시 그 정치의 실세에서 이기붕의 후계자 얘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큰 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기붕 씨의 후계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으면 뭐 막강한 권력이었겠네요. 그럼 맞습니다. 당연히 소송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돌려내지를 못했고 이 집을 그 이모 씨도 돌려줄 필요가 없었겠네요. 그 또 이 사람이 보면은 나중에 그 집이 서울 그 남산 중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구에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해요. 그러면 주소지가 거기 있어야 됐던 게 아닌가 그 생각도 좀 들고요. 왜냐하면 중구는 서울의 한 가운데니까 거기서 국회의원을 하면 그 정치적으로 입지가 괜찮아지는 거죠. 집을 빼앗은 게 그게 중구에 있었고 그 주거지를 근간으로 해서 그쪽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했던 거고 혹시 출마를 해서 또 잘 됐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그 계속 낙선을 했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농림부 장관을 할 정도로 그 이기붕과 친했기 때문에 낙선은 했지만 부의장까지 했습니다. 낙선은 했지만 그래도 권력은 계속해서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4.19 때 이제 잡혀가죠. 그래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또 처벌도 받았던. 그래도 집은 안 내놨습니다. 그래도 집은 돌려주지 않았다. 근데 그 적산가옥이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고 아까 하셨거든요. 정인보 선생의 적산가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이거는 확인이 안 되는 거고 아직은. 집이 그 남산로에서 지금 그 번지수가 어떤지 지금 집이 남아 있을지는 저도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한번 좀 알아봐야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도 상당수 적산 가옥이 군데군데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뭐 군산, 맞습니다. 인천, 부산 이런 데 많이 있다고 했고, 그러면 지금 그 많은 적산 가옥은 소유주가 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네. 아직도 적산 가옥에서 사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한국식으로 많이 개조가 됐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온돌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적산 가옥을 보다 보면은 적산 가옥인가 아니면 한국식 건물인가라고 갸우뚱하게 할 정도로 이렇게 그 개조가 많이 된 집들도 많이 있고요. 예. 그 적산 가옥의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된 것들은 워낙 그 고급 저택이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군산 신흥동 저택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일본 그 재벌이 세웠던 집이거든요. 별장. 네. 그러니까 워낙 의리의리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한 기업에서 이제 받아서 그 계속 그 돈 들여서 이제 수리하고 말끔하게 관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몇몇 적산 가옥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카페나 아니면 뭐 이제 그 공장 뭐 그런 식으로 활용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스튜디오로 이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아하, 카페나 스튜디오로. 예, 예. 저도 본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이채롭기 때문에 그쵸. 옛날 건물이라서 그 맛이 있죠. 특이한.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지으려고 해도 그 맛이 살지 않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인천에도 그 차이나타운 쪽에 가면 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로 또 개조한 데들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한 20대 젊은 친구들이 SNS에 사진 찍어서 올리려고 그런 적산 그렇죠. 가옥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예. 있다 하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그 적산 가옥 중에는 요정이라고 해서 그 술집 같은 것도 있고 그 여관 같은 것도 있어서 그걸 활용한 그 여관 숙박업도 좀 이제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아하. 1950님이 전화번호도 1950인데? 개인적으로 저희 집은 적산 가옥은 아닌데 일본인이 살다가 해방 전에 미리 매매하고 간 경우라고 들었어요. 지진을 본능적으로 무서워하니까 한국에 온 일본인들은 대나무부터 심었다고 합니다. 거제 사천 등지에 대밭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너무나 슬픈 역사이기도 하고 후세대인 저는 그냥 보존 잘해서 후손들한테 남겨주는 것도 역사의 책임일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 보존해야겠습니다. 예. 예. 그게 그 네거티브 허리티지라고 해서 부정적인 문화유산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이 일본이 점령해서 남긴 일종의 상처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나라의 역사의 일부이고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남겨두고 보존해두고 한때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 그게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부정적 문화유산, 이것도 우리에게 유산이고 역사의 일부다. 대신에 우리가 잊지 말고, 그렇죠? 예. 후세에게 그 기록을 계속해서 남겨주고 또 그 땅에서 그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 아니겠습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지나다니면서만 보기만 했던 그 적산 가옥에 대해서 오늘 또 약간 좀 슬픈 역사기도 했고 또 돈과 관련된 이야기도 재미나게 또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그리고 라디오 정보센터 잠시 가서 또 뉴스 한번 정리 들어보시죠. 코스피가 미국 긴축 장기화와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2% 넘게 하락하며 6개월 만에 2,42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 넘게 하락해 820선 아래로 내려가며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주유소 경유 판매 가격이 약 9개월 만에 리터당 1,700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도 약 14개월여 만에 1,8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2차 방류가 조만간 시작될 예정입니다. 방류 준비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일본 도쿄전력은 문제가 없으면 내일부터 다시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담당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세입자 A씨와 B씨가 다가구 주택 임대인과 해당 공인중개사 2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질문부터 들어볼까요? 네, 어제 창업 트렌드 시간에 앞으로 유망한 창업 트렌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3029님, 권리금은 보통 가계 인수 비용 중 얼마나 되나요? 어떤 걸 권리금에 포함하는지도 궁금해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이 부분은 마스터 창업의 이정구 대표에게 답을 들어봤습니다. 권리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이 있습니다. 이제 바닥 권리금 같은 경우는 강남역 같은 경우는 바닥 권리금 비싸고 이런 메인 상권 같은 경우는 비싸고 조금 안 좋은 상권들은 조금 이 가격대가 저렴하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시설 권리금은 그 매장에 들어가 있는 인테리어, 시설 집기,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 자체로 이제 시설 권리금이라고 하고, 중요한 영업 권리금은 그 매장에 한해서 발생하는 매출이라든가 수익 이런 게 모두 포함되는 금액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평 기준의 소형 카페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빼고 총 인수 금액은 2억대 내외로 가장들 많이들 창업을 알아보시죠. 보통 매출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가 형성이 되면 권리금 자체가 한 1억 중후반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네요. 네, 들으신 내용은 소규모 카페를 인수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신 거고요. 업종이나 가게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으나 보통 가게 인수 비용에서 50% 이상을 권리금이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또 권리금을 많이 낼수록 이걸 또 회수하는데 오랜 기간이 네.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잘 계산을 해보셔야겠죠. 상권의 변화라든지 네. 점포의 경쟁력, 이걸 또 내가 인수했을 때 그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다음 질문은요. 네, 8189님은 캠코는 어떤 기관인가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캠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요. 공기업이죠. 근데 줄여서 코리아 에셋 매니지먼트 코퍼레이션을 줄여서 캠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업 구조 조정이라든지 네. 국가가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한다라든지 네. 심지어 세금을 못 내서 압류당한 자산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공매까지도 이곳이 담당을 한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그 온비드라고 정부가 이렇게 압류한 거 네네. 공매로 넘길 때 온비드 통해서 이 경매에 참가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캠코가 운영을 합니다. 캠코의 대주주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서 정부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자산을 관리하는 공기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휴게소 가격 왜 이 모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4700님, 휴게소 음식 가격이 비싼 것은 도로공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높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섭 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요. 8월 기준으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의 평균 판매 가격이 6,304원이고요. 네. 2년 사이에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음식이 떡꼬치. 네. 저도 좋아하는데 18.5%나 올랐습니다. 핫도그, 돈가스, 우동, 호두과자 등등도 다 두 자릿수 이상 가격이 인상이 됐고요. 네. 이걸 파시는 분들이 이 정도 올려야만 소득이 보전된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 사이에 많은 수수료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 구조가 고속도로 휴게소는 대부분 도로공사가 그 운영 사업권을 입찰에 붙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그 입찰에 참여를 해서 네. 낙찰을 받아가겠죠. 네. 그러면 그 업체는 각각 이 점포를 운영할 사람들에게 위탁 운영을 또 맡기는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위탁 업체는 그 매달 매출의 한 41% 정도를 네. 입점한 식당들에게 수수료로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절반가량을 도로공사에 또 임대료로
또 올려서 보내주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휴게소들이 많아질수록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관련된 수익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네. 앞으로 현재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한 240여 곳인데 이걸 300곳까지도 또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로공사 수익은 굉장히 더 높아지겠죠. 늘어나겠네요.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입점 업체들은 또 경쟁이 또 심해지니까 수익이 더 안 날 수도 있겠고 네. 그러면 또 음식 가격을 올려서 그 수입을 보전하려고 할 테고 그래서 이게 악순환에 빠져 있다라는 지적도 높습니다. 다음으로 네. 넘어가 보죠. 그리고 지난 돈월이 투자백서 시간에 배당주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7155님, 월배당 ETF는 매달 배당금이 세금 떼고 들어오는 건가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월배당 ETF란 ETF를 운영해서 나오는 분배금 수익이 매월 입금되게끔 만들어 놓은 상품입니다. 이걸 투자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분배금을 받기 위해선 지급 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매수를 마쳐야 하고요. 매달 분배금을 받을 때마다 15.4%의 배당 소득세가 원천 징수가 됩니다. 네. 매달 세금을 낸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보통 연금 계좌를 통해서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당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이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미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월배당 ETF뿐만 아니라 ETF의 분배금뿐만 아니라 개별 주식을 갖고 계실 때 들어오는 배당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이 증권사가 15.4%를 원천 징수해서 넣어주는 네. 겁니다. 다만 요게 연간으로 2천만 원 이상의 이자 배당소득이 네.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그 대상자가 되니까요. 요것도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짧게 들어볼까요? 네. 1930님은 뉴스나 신문에서 말하는 중산층의 기준 무엇일까요? 하셨습니다. 이 중산층 기준이 이 중위소득의 75에서 200% 범위를 말한다고 하네요. OECD 네.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이 200만 원 정도니까 월 한 145만 원에서 380만 원대까지가 네. 중산층이다. 뭐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사실 다른 나라들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한 번 가족이 외식을 하고 외국어 하나를 구사하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주장이 떳떳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이런 걸 중산층의 개념으로 인식을 하는데 네. 우리는 항상 소득이 얼마, 집이 얼마, 자동차가 얼마 이런 걸로 또 따지다 네. 보니까 약간 좀 간극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도 좀 다양하게 바꿔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자, 오늘 월요일 같은 수요일 함께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